이건 광석이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일본 자원본부장이 47개국 바이어 앞에서 한국 광석을 탁자에 던지며 한 말입니다. 국제광물인증기관은 한국 땅에 부적격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한국을 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에서 1억 2천만 톤이 터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넉 달 전에 한국과 서명을 끝냈고, 독일은 검증서에 도장을 찍었고, 폴란드는 계약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바꿨습니다. 중국은 헐값에 지분을 주우러 왔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일본이 쓰레기라고 부른 그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그레이엄 홀트입니다. 호주 퍼스에서 태어났고 국제광물 매장량 인증기관에서 35년 동안 평가관으로 일했습니다. 지금 직함은 수석평가관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땅 속에 뭐가 얼마나 묻혀 있다고 회사가 주장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게 제 일입니다. 판정 결과는 종이 한 장으로 나옵니다. 그 종이 오른쪽 아래에 제 서명이 들어가고 그 위에 도장이 찍힙니다. 적격이면 파란색, 부적격이면 붉은색입니다. 붉은 도장이 찍히면 그 광구는 그날로 죽습니다.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줍니다. 보험이 안 붙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납니다. 회사가 20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제 손을 거쳐 간 광구가 400곳이 넘습니다. 그 중에 붉은 도장을 받은 곳이 100곳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개가 넘는 회사를 문 닫게 만든 사람입니다. 자랑처럼 들리셨다면 맞습니다. 저는 그걸 오랫동안 자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젊을 때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한 광구를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 광업부 장관이 저를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호텔방에 봉투를 하나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프런트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적격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얘기가 업계에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별명이 붙었습니다. 붉은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별명이 좋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가한 광구 중에 나중에 판정이 뒤집힌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회의 때마다 말하고 다녔습니다. 신입 평가관들 교육할 때도 말했습니다. 판정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뒤집히는 건 판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35년에 딱 하나 뒤집힌 판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판정은 30년 전에 나왔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고 붉은 도장이 찍혔고 서명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제 손으로 넣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도쿄에서 국제자원지질학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지역 광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42이었고 이미 이 바닥에서 이름이 좀 났습니다. 발표를 심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회장이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의자가 붉은 천이었습니다. 앞쪽에 긴 탁자가 있고 거기에 심사위원 5이 앉았습니다. 저는 왼쪽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오전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중국 쪽 발표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쪽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료가 두껍고 그래프가 많았습니다. 저는 반쯤 졸았습니다. 오후 세 번째 순서가 한국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었는데 어깨가 컸습니다. 자기 옷이 아니라 빌려 입은 것 같았습니다. 구두가 낡았습니다. 뒤축이 한쪽으로 닳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었습니다. 그 사람이 단상에 서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서동철입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마이크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누가 마이크를 올려주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한 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은 아니고 숨을 짧게 내쉬는 소리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러면 소리가 됩니다. 발표 자료를 한 장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은 책자를 만듭니다. 두껍게 만듭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그 종이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뭘 잘못 띄운 줄 알았습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연필로 그린 등고선이 있었습니다.
잘을 안 대고 그린 선이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위에 지층 경계가 다른 색 연필로 덧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여백의 숫자가 세로로 적혀 있었는데 손글씨였습니다. 좌표였습니다. 종이 자체가 누랬습니다. 갱지였습니다. 옆자리 심사위원이 저한테 몸을 기울였습니다. 홀트, 저게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발표 자료가 맞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서동철이 화면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선을 보시면 지층이 한번 꺾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자리를 11번 갔습니다. 11번이요? 앞줄에서 누가 물었습니다. 예. 계절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비 온 뒤가 제일 잘 보입니다. 물이 흐른 자리가 하얗게 남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집중해서 조용해진 게 아닙니다.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조용해진 겁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압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물리탐사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는요? 제가 표본을 채취했습니다. 정량 분석은 못했습니다. 장비가 없어서요. 그러면 이 좌표는 뭘 근거로 적으신 겁니까? 서동철이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걸어서 쟀습니다. 장내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서 웃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서류를 덮었습니다. 더 들을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오른쪽 뒷줄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일본 종합상사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부장이었을 겁니다. 이름이 오카베 신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안경을 썼는데 태가 얇았습니다. 말할 때 손을 안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안 움직이면서 말하면 이상하게 무게가 실립니다. 그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발표자분께 여쭙겠습니다. 예, 그 종이 말입니다. 예, 그게 뭡니까? 서동철이 화면을 한번 보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조사 도면입니다. 오카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그린 걸 도면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습니까?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그건 도면이 아닙니다. 낙서입니다. 서동철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오카베가 말을 이었습니다. 학회는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오는 자리입니다. 산에서 뭘 보고 오셨는지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가 아직 아무도 안 판 자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안 팠으면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뭡니까? 팔 게 없으니까요. 그때 앞줄에서 웃음이 크게 터졌습니다. 오카베가 마이크를 내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시간이 아깝습니다. 서동철은 앉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쓰지 마십시오. 이 좌표만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나중에 누가 파실 때 필요할 겁니다. 그가 숫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 분, 초까지 읽었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 적었습니다. 읽고 나서 그가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판정을 했습니다. 제 순서였습니다. 저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증 자료 부재, 조사 방법 비표준, 평가 대상 아님, 그리고 붉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판정 자체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부적격입니다. 그게 규칙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받아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종이컵이었습니다. 뚜껑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그 손그림 도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동철이 심사위원 자리마다 한 장씩 놓고 갔던 겁니다. 복사본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손으로 다시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5장을 다 손으로 그렸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걸 그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면서 팔꿈치가 종이컵에 닿았습니다. 커피가 엎어졌습니다. 갈색 물이 종이 오른쪽 위로 번졌습니다. 연필선이 젖으면서 뭉개졌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게 실수였느냐고 물으시면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30년 동안 생각해봤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팔꿈치는 제 팔꿈치였습니다. 제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젖어서 축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겼습니다. 한 손으로 쥐고 뭉쳤습니다. 종이가 젖어 있어서 소리가 안 났습니다.
마른 종이를 구기면 소리가 나는데 그건 안 났습니다. 책상 옆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거기 넣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카베였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쓰레기통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제가 웃었다는 게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 사람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었습니다. 같이 웃으면 같은 편이 됩니다.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사람을 봤습니다. 서동철이었습니다. 학회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온 뒤였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의자를 접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왜 저 사람이 다시 들어가나 하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공항 가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뒤에 저는 그 사람이 그때 뭘 하러 들어갔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쓰레기통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넣었습니다. 종이컵과 물병 뚜껑을 헤치고 젖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폈습니다. 그 뒤로 30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을 잊고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잊은 게 아니라 기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카베는 잊지 않았습니다. 오카베는 그 뒤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부장에서 이사가 됐고 이사에서 자원본부장이 됐습니다. 일본 종합상사에서 자원본부장이면 세계 광물시장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자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이야기를 30년 동안 팔았습니다. 한국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잘 팔렸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바닥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세 가지를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한반도는 이미 다 파봤다는 겁니다. 100년 동안 여러 나라가 들어가서 뒤졌습니다. 나올 게 있었으면 벌써 나왔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지질조사는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근거가 뭐냐면 학회장에서 손그림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를 보면 전체를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셋째, 한국은 사다가 굽는 나라라는 겁니다. 남의 땅에서 캔 걸 배로 실어다가 정년에서 파는 나라. 기술은 있는데 땅은 없는 나라. 그래서 이 바닥에서 한국은 손님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오카베는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장을 47개국 앞에서 실물로 보여줍니다. 몇 해 전 싱가포르에서 세계 광물 자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광산 회사와 재련 회사와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가 다 모입니다. 여기서 오간 말 한마디가 다음 분기 계약을 바꿉니다. 그 해에는 47개국에서 왔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을 통째로 썼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있고 바닥에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카펫이 두꺼우면 발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방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앞쪽에 단상이 있고 그 뒤에 큰 화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오카베가 기조 발언을 맡았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장내가 조금 술렁였습니다. 대신 물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 안에 뭔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폈습니다. 하얀 돌덩이였습니다. 주먹만 했습니다. 표면이 거칠고 군데군데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걸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왔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걸 탁자에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같은 게 아니라 무겁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사람이 몸을 뒤로 뺐습니다. 돌이 탁자 위에서 한번 굴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오카베가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광산 용어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했습니다. 폐석입니다. 그가 잠깐 쉬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때 장내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군데서 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땅에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100년 동안 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남이 캔 걸 사다가 굽습니다. 굽는 건 잘합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굽습니다. 여기서 그가 목소리를 살짝 낮췄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더 집중합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남의 쓰레기까지 사다가 굽는 나라를 저희는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방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가마솥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웃음이 크게 터졌습니다. 저는 그때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나쁜 겁니다. 웃는 건 순간이고 끄덕이는 건 동이니까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카베가 마이크를 든 채로 장내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뒷줄 어딘가를 봤습니다. 저기 한국 분도 오셨군요. 사람들 고개가 전부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돌아봤습니다. 맨 뒷줄이었습니다. 참관석이었습니다. 발언권이 없는 자리입니다.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등이 조금 굽었습니다. 양복을 입었는데 그 양복이 낡았습니다. 무릎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두 손을 그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오카베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분이 30년 전에 저한테 종이를 한 장 들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손으로 그린 종이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있을 겁니다. 몇 사람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제가 앉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에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노인 쪽을 보고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카베가 마이크에 대고 혼자 말했습니다. 70이 넘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쓰레기 주우러 다니신 겁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방 안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적었습니다. 웃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오카베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생이면 좀 딱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때 저 사람이 뭔가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앞으로 나오거나 최소한 항의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릎에 있던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접이식 의자는 밀면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도 안 났습니다. 손으로 받쳐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단상 쪽을 보고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었기 때문입니다. 47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걸음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안 났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문을 그렇게 안 닫습니다. 3개 닫거나 아니면 열어놓고 갑니다. 손잡이를 잡고 끝까지 받쳐서 닫는 건 화가 안 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등에 뭔가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홀트 씨, 저 사람 아는 분입니까?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그 사람 종이에 커피를 엎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얼굴을 기억 못했습니다. 저한테 그건 400개 중 하나였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오카베한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업계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하고 오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홀트 평가관님,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요. 그 학회 때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오래된 일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일을 잘 안 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종이 평가관님이 처리하셨죠? 저는 잠깐 대답을 못했습니다. 처리라고 하시면 쓰레기통에 넣으셨지 않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납니다.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평가관님 서명이 들어간 판정서가 아직 저희 자료실에 있습니다. 부적격이요. 그렇습니까? 그거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판정서는 30년 동안 오카베가 만든 모든 보고서의 맨 앞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광상 부적격, 국제인증기관 판정, 평가관 그레이엄 홀트. 제 이름이 3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사람이 왔습니다.
에너지 자원국 쪽이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담당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오카베가 그쪽으로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데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오카베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쪽하고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아니면 다 우방이에요. 그 나라 셈법이 단순합니다. 한국은요? 오카베가 잔을 흔들었습니다. 미국이요? 미국은 당연히 우리 편입니다. 그가 잔을 비우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셈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한국은 자원 얘기 나올 때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뒤에 저는 워싱턴의 한 사무실에서 넉 달 전에 이미 서명이 끝났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오카베가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호텔 안에 있는 일식당이었습니다. 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다다미 방이었고 상이 길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문틈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술이 두어 순배 돌았습니다. 오카베가 낮에 있었던 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낮에 그 노인 보셨습니까? 몇 사람이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좀 딱합니다. 그가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끌면서 걸었습니다. 어깨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손에 뭔가 든 것처럼 팔을 앞으로 모으고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상 앞에서 멈춰서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방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잔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똑같습니다. 또 웃었습니다. 저는 안 웃었습니다. 웃으려고 했는데 얼굴이 안 움직였습니다. 낮에 그 사람이 의자를 손으로 받쳐서 밀어넣던 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카베가 그걸 봤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홀트 평가관님. 예, 왜 안 웃으십니까? 웃었습니다. 안 웃으셨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카베가 잔을 채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가관님이 마음이 약하신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바닥에서 마음이 약하면 손해를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들은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차피 쓰레기 만지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가 한 명을 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통째로 묶어서 던진 겁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을 했어야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술 한 잔 더 받으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에 조찬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 쪽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에서 왔습니다. 광물자원전략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이시자키입니다. 50대 중반이었고 말할 때 항상 서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사람 얼굴을 잘 안 봤습니다. 이시자키가 저한테 서류철을 하나 밀었습니다. 평가관님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동아시아 지역 리튬 광산 경제성 재검토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지역 말씀이십니까? 한반도 중부입니다. 저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 지도가 있었고 붉은 원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없습니다. 조사를 왜 하십니까? 이시자키가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평가관님이 30년 전에 이미 판정하셨잖습니까?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건 자료가 없어서 부적격을 준 겁니다. 없다고 판정한 게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이시자키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 차이를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카베 본부장님이 민간에서 표현을 좀 거칠게 하셨습니다. 쓰레기라든가요. 저희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경제적 가치 없음이라고 씁니다. 그가 서류를 닫았습니다. 행정용어로 쓰레기가 그겁니다. 저는 그때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데 배 안쪽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과장님, 제 서명은 근거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이시자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가관님, 기관 예산 말입니다. 예, 저희 쪽 분담금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38%입니다. 그가 서류철을 제 앞으로 조금 더 밀었습니다. 평가관님 서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기관명이면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이름이 아니라 도장입니다. 그 보고서를 만드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지어내면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먼저 진짜 숫자를 하나 가져옵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개 자료로요. 한반도 중부 지역 지질 조사 이력, 시추 공개수, 이런 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을 하나 만듭니다. 칸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추정 회수 가능 품위. 그리고 거기에 숫자를 넣습니다. 그건 아무도 조사한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왼쪽 숫자가 진짜니까 오른쪽도 진짜로 읽습니다.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습니다. 본 수치는 추정치이며 실측값과 상이할 수 있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저는 이 기술을 35년 동안 배웠습니다. 새벽에 사무실에서 그 표를 만들고 있는데 창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표를 마저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나라 광물청과 투자은행으로 나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반도 중부 리튬 광산 경제성 재평가. 그로부터 몇 해 뒤였습니다. 기관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부기관장이었습니다. 홀트, 지금 뉴스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무슨 발표입니까? 리튬 광산 확인 매장량입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숫자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처음에는 단위를 잘못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같았습니다. 품위가 1.4%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세계에서 손에 꼽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품위 1.4%면 캘만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은 겁니다. 부기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낸 판정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홀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라고 나갔습니까? 경제적 가치 없음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부기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 실사단을 보내야겠습니다. 단장은 당신이 갑니다. 제가 갑니까? 당신 이름이 그 판정서에 있으니까요. 실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 쪽에서 보내온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시추 자료가 있고 코어 사진이 있고 화학 분석표가 있었습니다. 요즘 방식으로 제대로 만든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넘기다가 좌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광채 중심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 분, 초까지.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났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본 좌표가 몇만 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직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그 페이지를 폈습니다. 숫자를 소리내서 읽어봤습니다. 읽는 순간 손끝이 저렸습니다.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 숫자를 소리내서 읽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에 저는 한국 쪽 담당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정책관이라는 사람이 총괄이었습니다. 이름이 한상우였습니다. 그 밑에 광구 조사팀 명단이 있었습니다. 20명 조금 넘었습니다. 명단 맨 아래에 이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직책 칸이 비어 있었고 대신 괄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 자문. 이름은 서동철이었습니다. 나이가 7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때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다만 옆에 붙어있던 짧은 이력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폐광광부 출신. 학위 없음. 부치는 같은 탄광에서 근무 중 사망. 저는 그 줄을 읽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서 숫자만 확인하고 오면 된다. 판정은 뒤집히지 않는다. 뒤집히는 건 판정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말을 제가 35년 동안 하고 다녔습니다. 며칠 뒤에 저는 충청북도의 한산길에서 손잡이가 다 다른 지질 해머를 들고 서 있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인천에 내렸을 때가 늦은 오후였습니다. 차를 타고 남쪽으로 2시간을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고 나서부터 길이 좁아졌습니다. 논이 나오고 비닐하우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산이 나왔습니다. 산이 낮았습니다. 저는 그게 첫인상이었습니다. 호주에서 광산을 보다가 오면 다른 나라 산은 다 언덕처럼 보입니다. 이 나라 산은 특히 그랬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덮여 있어서 안반이 안 보였습니다. 지질 조사를 하는 사람한테 나무는 방해물입니다. 땅이 안 보이니까요. 저는 차 안에서 동행한 기관 직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광상을 찾는 건 운입니다. 운이요.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노두가 안 나옵니다. 안반이 겉으로 드러난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헬기로 자력 탐사를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무작정 시추공을 박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찾은 겁니까?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게 제가 확인하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현장 사무소가 산 아래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2개 붙여놓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옆에 넓은 마당이 있었고 거기에 긴 나무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코어 야드입니다. 땅에 구멍을 뚫으면 원통 모양으로 돌이 뽑혀 나옵니다. 그걸 코어라고 부릅니다. 그 코어를 순서대로 상자에 담아놓은 게 코어 야드입니다. 이 바닥에서 코어 야드는 법정 같은 곳입니다. 회사가 무슨 말을 하든 코어를 보면 압니다. 코어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갔습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상자가 몇 개인지 세어봤습니다. 세다가 그만뒀습니다. 마당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시추공이 340공이라고 했습니다. 340공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저는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돌이 하였습니다. 하얀 돌이 다 리튬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튬을 품은 광물 중에 하얀 게 있습니다. 리티아 휘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잘 나오면 결정이 길쭉하게 자랍니다. 유리 조각을 세워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코어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코어를 반으로 자른 절단면에 하얀 결정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걸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절단면이 매끄러워서 손톱이 미끄러졌습니다. 35년 동안 이런 절단면을 본 게 몇 번 안 됩니다. 평가관님, 뒤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고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27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이 탔습니다. 이마 쪽만 하얗고 아래쪽이 검었습니다. 안전모 자국입니다. 시추팀에 있는 서지민입니다. 평가단 그레이엄 홀트입니다. 그 상자는 안 여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좋은 걸 앞에 놔뒀거든요. 저는 잠깐 그 사람을 봤습니다. 보통은 제일 좋은 걸 앞에 놓고 그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걸 보실 거잖아요.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보실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뒤쪽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보시겠습니까? 제일 나쁜 데까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면 저쪽 끝입니다. 마당 끝에 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 코어는 색이 탁했습니다. 하얀 결정이 드문드문 있었고 사이사이가 회색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 세계 기준으로 평균 이상입니다. 서지민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담당자가 좋아합니다. 웃거나 고맙다고 하거나 최소한 표정이 밝아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 말이 안 반가우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얼굴이십니까? 서지민이 상자 뚜껑을 닫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를 파기 전에 다른 데를 먼저 팠거든요. 어디를 파셨습니까? 여기서 북동쪽으로 1.2km 떨어진대요. 거기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몇 공이나 파셨습니까? 18공이요. 18공이면 돈이 꽤 들어갔을 텐데요. 들어갔습니다. 2년치 예산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옮기셨습니까? 서지민이 저를 봤습니다. 누가 여기라고 하셔서요. 누가 말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신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평가관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해가 넘어가면 야드가 어두워져서 절단면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내일은 뭘 봅니까? 산에 올라가실 겁니다. 산에요? 예. 저는 코어를 보러 왔습니다. 산은 안 봐도 됩니다. 서지민이 안전모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어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저녁을 먹고 사무소로 다시 갔습니다. 두고 온 게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건물에 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서지민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스캐너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노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작은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다 닳아서 모서리가 둥글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트를 한 장씩 넘기면서 스캐너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한 장 올리고 뚜껑 닫고 불빛이 지나가고 다시 열고 다음 장.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계셨습니까? 평가관님이야말로요. 뭘 하시는 겁니까?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책상 옆에 섰습니다. 노트 한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가 얇았습니다.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펴보니 안이 전부 손글씨였습니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줄이 삐뚤빼뚤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고 쓴 글씨였습니다. 책상에서 쓴 글씨는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몇 권입니까? 41권이요. 한 권에 몇 쪽입니까? 200쪽쯤 됩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8,000쪽이 넘습니다. 넘습니다. 이걸 다 옮기시는 겁니까? 예. 얼마나 하셨습니까? 서지민이 뒤에 있는 상자를 봤습니다. 이제 6권 했습니다. 몇 년 걸리겠습니다. 걸리겠죠. 그 사람이 다음 장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에는 시추 현장에 있어야 해서 이건 밤에만 합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내려놨습니다. 왜 이걸 하십니까? 이건 자료로 못 씁니다. 손글씨는 검증이 안 됩니다. 압니다. 그러면요. 서지민이 스캐너 뚜껑을 닫았습니다. 불빛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이 노트가 종이라서요. 종이라서요? 종이는 없어집니다. 젖으면 없어지고, 불나면 없어지고, 누가 버리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종이가 한번 없어질 뻔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얘긴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하십니다. 연세가 73이요. 저는 그 나이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냈습니다. 명단 맨 아래에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현장 조사 자문이라고 적혀 있던 분입니까? 예. 내일 뵙습니까? 서지민이 다음 노트를 집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산에 같이 올라가실 겁니다. 그날 밤에 저는 숙소에서 자료를 다시 폈습니다. 1.2km. 이 숫자가 계속 걸렸습니다. 지질 조사에서 1.2km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광채 하나 크기가 그것보다 작을 때가 많습니다. 1.2km를 틀리면 완전히 다른 곳을 판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18공을 파고 예산을 다 쓴 다음에 1.2km를 옮겨서 다시 팠습니다. 그건 근거가 없으면 못하는 결정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서 2년치를 날리고 자리를 옮기려면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결제를 받으려면 왜 옮기는지 써야 합니다. 저는 그 서류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만든 그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반도 중부 리튬 광산 경제성 재평가. 그 보고서 안에 지도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시자키가 준 지도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저는 그 원의 중심 좌표를 지금 광구 좌표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원의 중심은 북동쪽으로 1.2km 벗어나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온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이 바닥에서 좌표가 우연히 겹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사무소 앞에 모였습니다. 안개가 짙었습니다. 산 중턱까지 하얗게 덮여 있어서 능선이 안 보였습니다. 공기가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비 온 다음 날 흙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차 옆에 사람이 몇 서 있었는데 그 중에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무릎 부분이 닳아서 색이 빠져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었고 등에 배낭을 맸습니다. 그리고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지질 해머였습니다. 지질 해머는 한쪽이 망치고 한쪽이 곡괭이처럼 뾰족한 도구입니다.
돌을 깨서 안쪽 면을 보는 데 씁니다. 이 바닥 사람은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머가 이상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있었습니다. 나무 손잡이였는데 쥐는 자리만 색이 진하고 표면이 반질반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눈에 띄게 가늘었습니다. 손이 닳게 만든 겁니다. 오래 쓰면 나무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가늘어지려면 몇십 년을 써야 합니다. 노인이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었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압니다. 어디서 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노인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올라가시죠. 안개 거치기 전에 올라가야 잘 보입니다. 산길이 험했습니다. 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다녀서 풀이 눌린 자국만 있었습니다. 경사가 급한 데는 나무 뿌리를 잡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저는 62입니다. 현장에 안 나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0분 만에 숨이 찼습니다. 노인은 저보다 11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앞서갔습니다. 다리를 끌면서 갔습니다. 오른발을 디딜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안 줄었습니다. 1시간쯤 올라갔을 때 노인이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바위가 하나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람 키만 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보일 자리였습니다. 노인이 해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옆면을 쳤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맑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돌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그걸 주워서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깨진 면이 하였습니다. 만져보십시오.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봤습니다. 안 긁혔습니다. 경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평가관님, 이 자리가 몇 번째로 보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능선에 이런 자리가 몇 군데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1군데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다 가봤으니까요. 그가 배낭을 내려놓고 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달아서 모서리가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걸 폈습니다. 안에 숫자와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이 노트가 몇 권째입니까? 이게 41권째입니다. 41권이요. 한 권에 200쪽 정도 됩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8,000쪽이 넘습니다. 몇 년 동안 쓰신 겁니까? 노인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31살에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저는 그 사람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봤습니다. 발을 어디에 놓는지 안 보고 걸었습니다. 길이 몸에 들어 있는 겁니다. 중간에 계곡물이 흐르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멈춰서 물을 손으로 떠마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마시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마셨습니다. 차갑고 쇠맛이 났습니다. 물맛이 이상합니까? 쇠맛이 납니다. 이 물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 물이 지나온 돌맛이 물에 남습니다. 이 물에 쇠맛이 나면 저 위에 쇠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물통을 내려놨습니다. 그건 정량 분석이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 걸로는 보고서를 못 씁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못 썼습니다. 그가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맛으로 자리를 찾고 자리를 찾으면 파야 하는데 파는 건 제가 못합니다. 파는 건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어뒀습니다. 산 아래 거의 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노인이 길가에 있는 무너진 콘크리트 구조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시멘트 덩어리였습니다. 반쯤 무너졌고 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있었는데 철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철판이 녹슬어서 붉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갱구입니다. 광산이 있었습니까? 탄광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했습니다. 19에 들어가서 29까지 있었습니다. 광부셨습니까? 예. 다리는? 노인이 자기 오른쪽 다리를 한번 봤습니다. 29의 갱도에서 납반이 났습니다. 그때 다쳤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버님은요? 노인이 갱구를 봤습니다. 철판을 봤습니다. 저보다 6년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왔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먼지병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광산에서 30년 있었으면 폐가 굳습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앓다가 갑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저한테 이걸 주셨습니다. 그가 해머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아버지 겁니다. 저는 그 손잡이를 다시 봤습니다. 손 자국이 두 사람 겁니다. 아버지가 닳게 만들고 아들이 이어서 닳게 만든 겁니다.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은 죄가 없다고요. 그가 해머를 배낭 옆에 끼웠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이 산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캘 만큼 캐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이 나라 땅은 다 파봤다고요. 그런데요. 석탄만 파봤습니다. 노인이 산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석탄 찾으러 들어간 사람들이 옆에 있는 하얀 돌은 안 봤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냥 버렸습니다. 버렸다고요. 갱도 밖에다 쌓아놨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저희는 그걸 폐석더미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뭘 말입니까? 그 더미요. 노인이 갱구 옆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20m쯤 들어가니까 지형이 이상해졌습니다. 산비탈인데 한 군데만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가 안 자라 있었습니다. 풀만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더미입니까? 발밑을 파보십시오. 저는 신발 앞코로 흙을 밀어봤습니다. 흙 아래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노인이 해머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서 흙을 긁어냈습니다. 돌이 나왔습니다. 하얀 돌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긁어낼수록 계속 나왔습니다. 주먹만 한 것도 있고 머리만 한 것도 있었습니다. 표면이 흙에 절어서 누랬는데 해머로 한번 치니까 안쪽 면이 드러났습니다. 절단면이 하얗고 그 안에 길쭉한 결정이 박혀 있었습니다. 코어 야드에서 본 것하고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이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넓이는 이 평평한 대만큼입니다. 깊이는요. 안 재봤습니다. 하지만 트럭으로 30년을 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이요. 석탄 캐면서 나온 걸 여기다 부었습니다. 석탄 아닌 건 다 여기다 부었습니다. 이걸 왜 버리셨습니까?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캐러 들어간 건 석탄이었으니까요. 그가 발로 흙을 한번 밀었습니다. 석탄은 검습니다. 이건 힙니다. 갱도 안에서 흰 게 나오면 그날 작업이 망한 겁니다. 석탄층이 끊겼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걸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손에 든 돌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갱장이 그렇게 불렀고 반장이 그렇게 불렀고 저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노인이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대답을 예상 못했습니다. 왜요? 이름은 안 바뀝니다. 값이 바뀐 거지. 그가 제 손에 있는 돌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몇 해 전까지는 아무 값이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때는 저걸 쓸 데가 없었으니까요. 자동차가 기름으로만 굴러가던 시절에는 저게 진짜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배터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산 아래를 봤습니다. 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쓰는 사람이 바뀐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든 돌을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30년을 일한 사람들이 다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광물의 값은 광물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쓸 기술이 정합니다. 리튬은 100년 전에도 땅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캤습니다. 쓸 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걸 알면서도 30년 전 도쿄에서 손그림 도면 한 장을 보고 부적격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가관님. 예. 그 종이 왜 그렇게 오래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때 제가 손에 든 게 종이가 아니라 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 저 더미에서 표본을 채취해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언제요? 30년쯤 전에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품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분석이라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어디에 제출하셨습니까? 노인이 앞을 보고 걸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군데 냈습니다. 어디요? 정부에 한 번 냈고 회사에 2번 냈고.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학회에 한 번 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게 저녁이었습니다.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종아리가 굳어서 계단을 옆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이 3개 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 연방지질자원청이 이번 광상에 대해서 별도로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한국 측 요청이 아니라 유럽연합 쪽 요청이었습니다. 유럽이 배터리 원료를 어디서 받을지 정해야 하니까요. 메일에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보고서를 감정 없이 씁니다. 좋다 나쁘다를 안 씁니다. 숫자만 씁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측 제출 자료와 본청 독립검증 결과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음. 확인 매장량 1억 2천만 톤 인정. 평균 품위 1.4% 인정.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부기본 광체에 대한 기존 국제인증기관 판정과 본검증 결과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가 존재함. 기존 국제인증기관. 그게 저희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3번째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뒤집힌 적이 없다는 제 말이 그 한 줄로 끝났습니다. 2번째는 메일이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오카베였습니다. 홀트 평가관님. 현장은 좀 어떻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대답을 골랐습니다. 코어가 좋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조용했습니다. 평가관님. 예. 좋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일이 그걸 판정하는 겁니다. 판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 없음이요. 그건 자료가 없을 때 나온 판정입니다. 지금은 자료가 있습니다. 오카베가 웃었습니다. 평가관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한국 쪽 정련 회사에 맡긴 하청 물량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압니다. 거기 직원이 400명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그 계약을 다음 분기에 다시 볼 예정입니다. 그건 이 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상관없는 일끼리 같은 날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본부장님, 400명이면 가족까지 하면 1500명쯤 될 겁니다. 그 사람들 걱정을 제가 해야 합니까?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사람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오카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숨이라니 말씀이 과하십니다. 어차피 쓰레기 만지던 사람들입니다. 하던 일 계속하면 됩니다. 다른 데 가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끊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0년 전 판정서에 평가관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압니다. 지금 말을 바꾸시면 그 서명이 먼저 터집니다. 뒤집힌 판정을 낸 평가관이 되는 겁니다. 35년이 그렇게 정리됩니다. 협박입니까? 정리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3번째 전화는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이시자키였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요. 평가관님, 잘 지내십니까? 예, 현장 실사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가 많으면 결론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시자키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할 때도 서류를 봅니다. 평가관님 기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이 이번 달에 확정됩니다. 압니다. 저희 분담금이 몇 %라고 말씀드렸었죠. 38%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그가 잠깐 쉬었습니다. 저희가 그 비율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리시는 겁니까? 내리시는 겁니까? 그건 평가관님 보고서를 보고 정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안개가 산중턱에 걸려 있었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여기서 본 걸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시자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평가관님 기관이 없어집니다. 기관이 없어지면 판정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판정합니까? 그건 저희가 걱정할 일이지 평가관님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날 오후에 사무소에 손님이 왔습니다. 중국 쪽이었습니다. 국유광업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3명이었고
통역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회의실 옆방에 있었습니다. 벽이 얇아서 다 들렸습니다. 그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광고 지분 40%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금액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놀랐습니다.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확인 매장량이 나온 광고 지분 40% 값으로는 말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한상우 정책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액이 낮습니다. 지금 이 광고는 국제인증기관 판정이 부적격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게 시장가입니다. 판정은 재검토 중입니다. 재검토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동안 이 광고는 돈을 못 씁니다. 은행이 안 붙으니까요. 압니다. 저희는 지금 사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는 사람은 싸게 삽니다. 그게 시장입니다. 저는 옆방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 도장 때문에 이 광고가 묶여 있었고, 묶여 있으니까 헐값이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주우러 온 겁니다. 제가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한상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판정이 안 뒤집히면 이 광고는 10년을 놀립니다. 놀리겠습니다. 10년이면 시장이 바뀝니다. 바뀌겠지요. 후회하실 겁니다. 한상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30년을 놀렸습니다. 10년 더 못 놀리겠습니까?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오카베가 말한 걸 실제로 했습니다. 한국정련회사에 걸려있던 하청 물량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공문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조정. 저는 그 공장에 가봤습니다.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실사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갔습니다. 울산에 있었습니다. 바닷가 가까운 데였습니다. 공장이 오래됐습니다. 건물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파이프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열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로에서 나오는 열입니다. 얼굴이 바로 화끈해졌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쇠 냄새하고 약품 냄새가 섞인 냄새입니다.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 그 냄새를 압니다. 작업자들이 방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 앞에 가리개를 내리고 있어서 표정이 안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반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됐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국제기관에서 오셨다고요. 예. 그러면 그 판정하신 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반장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타왔습니다. 종이컵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컵을 받으면서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평가관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저희 잘못이 뭡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불량도 없었습니다. 저 라인이 41년 됐습니다. 41년 동안 클레임이 3번 왔는데 3번 다 저희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끊깁니까? 저는 종이컵을 내려놨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끊깁니까? 그 질문에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이 있긴 했습니다. 어느 산에서 하얀 돌이 나왔고 그 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압박할 대를 찾다가 여기를 골랐다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걸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반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교대를 하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400명입니다. 평균 근속이 18년쯤 됩니다. 18년이요. 여기 말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네에 이런 라인이 여기밖에 없어서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평가관님, 저희가 뭘 만지는지 아십니까? 압니다. 정광입니다.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뜨겁고 냄새나고 몸 상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거 만지는 사람이 없으면 배터리가 안 나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공장에서 나오면서 오카베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차피 쓰레기 만지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고 술을 한 잔 더 권했습니다. 이 사람들 400명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저는 한참 출발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시동을 못 걸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오카베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평가관님이 먼저 전화를 다 주시고 그 계약 되돌려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울산건 말입니다. 400명 걸린 그 건이요. 오카베가 웃었습니다. 평가관님, 그건 상업적 판단입니다. 상업적 판단이 아니라는 걸 본부장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제가 뭘 합니까? 제가 여기서 뭘 쓰든 그 사람들은 이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오카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이라서 쓰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사를 중간에 끊고 저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제 판단이었습니다. 기관에는 공급망 관련 협의라고 보고했습니다. 사실은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이 광구에 대해서 미국이 무슨 입장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미국이 부정적이면 제 보고서가 어떻게 나가든 상관이 없어집니다. 미국이 긍정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카베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셈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에너지자원국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서 배지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복도가 길고 조용했습니다. 카펫색이 짙었습니다.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캐서린 마이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핵심 광물 담당 부차관보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몇 개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 나무가 보였습니다. 평가관님, 오래 못 뵙겠습니다. 20분 있으면 회의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반도 중부 리튬 광상에 대해서 미국 쪽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캐서린이 저를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공급망 편입 여부입니다.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가관님, 지금 그걸 물으러 오신 겁니까? 예,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소속이 국제광물매장량 인증기관 맞으시죠? 맞습니다. 수석 평가관이시고요. 예. 캐서린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하나 꺼내서 제 앞에 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그걸 열었습니다. 양해각서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맨 뒷장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날짜를 봤습니다. 이게 언제 서명된 겁니까? 넉 달 전입니다. 저는 서류를 든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예, 이런 건 저희한테 회람이 옵니다. 매장량 인증기관 의견이 안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캐서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보 대상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가관님 기관은 이건 회람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캐서린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였습니다. 한반도 중부 리튬 광산 경제성 재평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건 저희 기관 정식 보고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여기 들어간 추정 회수 가능 품위 항목의 원자료가 없었습니다.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각주에 추정치라고 표기했습니다. 표기하셨습니다. 표기하시면 책임이 면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캐서린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저희는 이 보고서가 어디서 발주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가관님, 정부가 어떤 기관을 회람에서 빼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검증은 누가 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독일 쪽하고 같이요. 근거 자료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캐서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초기 지시 문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건입니까? 손으로 그린 지질 도면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캐서린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저희 기술팀이 그 도면 좌표하고 실제 광채 중심을 비교했습니다. 오차가 1.2km였습니다. 1.2km면 큽니다. 장비 없이 걸어서 잰 좌표치고는요.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가관님, 저희 판단에는 그 도면이 이 광구에서 제일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건 검증된 자료가 아닙니다. 검증은 저희가 했습니다. 캐서린이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 하나였습니다. 30년 전에 누군가 이 자리를 알고 있었는데 왜 30년 동안 아무도 안 팠느냐는 겁니다.
건물에서 나와서 저는 길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찼습니다. 손이 얼었는데 배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느낌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오카베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우리 편입니다. 넉 달 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오카베도 몰랐던 겁니다. 아니면 알고도 저한테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도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미국이 이 광구를 인정한 근거가 손으로 그린 도면 한 장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도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갔습니다. 한상우 정책관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이었고 머리가 반쯤 샜습니다. 말이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책관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30년 동안 여기를 아무도 안 팠습니까? 한상우가 저를 봤습니다. 평가관님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한상우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하나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그걸 펴서 제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한국어 문서였습니다. 통역이 옆에서 읽어줬습니다. 광역지질조사 특별제한건 검토 의견서. 밑에 결재란이 있었습니다. 도장이 3개 찍혀 있었습니다. 한상우가 맨 아래 도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제 도장입니다. 정책관님 도장이요. 그때 저는 갓 들어온 사무관이었습니다. 29이었습니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통역이 읽었습니다. 학위 미보유자 작성 문건. 검토 대상 아님.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상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쓰라고 해서 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썼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그때는 손으로 그린 종이를 자료라고 안 봤으니까요. 그가 서류를 다시 덮었습니다. 평가관님, 아까 왜 30년 동안 아무도 안 팠느냐고 물으셨죠? 예, 저희가 안 믿었습니다. 누가요? 한상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만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종이에 두 나라 사람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는 국제기관 평가관이었고 하나는 그 나라 공무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커피를 엎고 구겨서 버렸고 한 사람은 검토, 대상 아님이라고 적었습니다. 한상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그 서류를 잊고 살았습니다. 15년쯤 지나서 우연히 다시 봤습니다. 어떻게 다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 부서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케빈이 정리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았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한상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찾아가서 뵀습니다. 그때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계셨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상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서류 아직 있느냐고요. 있다고 하셨습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저렸습니다. 왜요? 나중에 누가 파괴되면 그 서류가 있어야 좌표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한상우가 그 다음에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번 광구 개발사업 심사위원회 구성안이었습니다. 평가관님, 이건 내부 문서인데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명단을 봤습니다. 맨 위에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동철. 직책 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봤습니다. 이분은 학위가 없으신 걸로 압니다. 없습니다.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까? 위에서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한상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려하시겠습니까? 30년 전처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통과됐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손에 든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책관님. 예. 이 심사위원회가 뭘 심사합니까? 한상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광구에 들어오겠다는 회사들을 심사합니다. 몇 곳이나 신청했습니까? 9곳입니다. 어디입니까? 한상우가 명단을 넘겨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위에서부터 읽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일본 종합상사가 주간사로 들어간 컨소시엄이 있었습니다.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카베 신지.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처음으로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30년 전에 그 사람을 앉히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서류를 내려오는 겁니다. 한상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사는 다음 달입니다. 위원장님은 이 명단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상우가 잠깐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눈은 안 웃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명단을 한번 읽으시고 접으셔서 안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심사할 때 서류를 직접 넘겨봐도 되느냐고요. 그날 저녁에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판정한 광고 목록을 거기에 적어뒀습니다. 컴퓨터에도 있지만 종이에도 적습니다. 습관입니다. 30년 전 도쿄 학회 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발표, 자료 부재, 부적격. 그리고 그 옆에 제가 그때 적어둔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왜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한 줄이었습니다. 발표자가 좌표를 소리내서 읽음. 저는 그 줄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 파일을 열어서 이번 광채 중심 좌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수첩에는 그 좌표가 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안 받아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숫자를 소리내서 읽었을 때 손끝이 저렸던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아무도 안 받아 적던 그 방에서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됩니다. 한상우가 헤어지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가관님, 위원장님이 그때 학회 다녀오시고 나서 한동안 산에 안 가셨습니다. 얼마나요? 2년쯤이요. 왜 안 가셨습니까? 저도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상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누가 당신 종이에 커피를 엎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한상우가 저를 봤습니다. 그분이 그걸 다시 주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산에 못 가셨습니다. 왜 못 가셨답니까? 창피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상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왜 다시 가셨답니까? 제가 그것도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은 죄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심사를 사흘 앞두고 오카베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서지민한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장 사무소로 직접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서동철이 코어 야드에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놓고 절단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카베가 그 옆에 섰습니다. 위원장님. 서동철이 얼굴을 안 들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인사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카베가 상자 안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컨소시엄이 이번에 들어옵니다. 압니다. 위원장님께서 심사를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봅니다. 오카베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자리가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십니까? 공적인 자리에 사적인 감정이 섞이면 서로 손해니까요. 서동철이 그때 처음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감정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카베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면 이 광고에 붙는 돈이 다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압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원장님 자리를 존중할 생각입니다. 자문 형태로든 뭐든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서동철이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본부장님. 예, 저는 자리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오카베가 그때 서동철 옆에 놓인 걸 봤습니다. 해머였습니다. 상자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가 그걸 잠깐 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물건 같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손잡이가 다 닳았군요. 예. 오카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유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동철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심사장에 그런 걸 들고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감정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서동철이 그를 봤습니다. 오카베가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물건을 앞에 놓고 서류를 보시면 그건 심사가 아니라 제사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그렇게 보일 겁니다. 서지민은 그때 두 사람한테서 20걸음쯤 떨어진 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 들렸다고 했습니다. 서동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사는 지낸 지 오래됐습니다. 그가 해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자를 재는 물건입니다. 오카베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동철이 다음 상자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흘 뒤에 뵙겠습니다. 순서대로 부르겠습니다. 심사는 세종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현장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컨테이너 2개를 붙여놓은 그 건물입니다. 저는 그게 의도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상우 정책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서 하십니까? 서울에도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한상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광고 심사는 광고에서 합니다. 규정입니까?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심사장은 좁았습니다. 긴 탁자가 하나 있고 그 앞에 의자가 3개 놓였습니다. 심사위원 자리입니다. 맞은편에 신청자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닥이 합판이라 걸으면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이 하나였고 그 밖으로 코어 야드가 보였습니다.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선풍기가 하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뒤쪽에 앉았습니다. 국제인증기관에서 온 사람이니까 앉혀준 겁니다.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뒷자리였습니다. 9곳이 신청했습니다. 호주 회사가 2, 유럽 회사가 3, 캐나다 회사가 하나, 일본 컨소시엄이 하나, 중국 국유기업이 하나, 그리고 미국 회사가 하나였습니다. 순서는 접수순이었습니다. 일본 컨소시엄은 7번째였습니다. 아침 9시에 시작했습니다. 한 곳당 40분씩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면 오후 4시가 넘습니다. 오카베는 9시에 도착했습니다. 수행원 넷을 데리고 왔습니다. 검은 차 2대로 왔고 다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건물 앞에서 그 사람들이 잠깐 멈춰 서는 걸 저는 봤습니다. 여기가 맞나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오카베가 안내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대기실이 어디입니까? 직원이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천막 아래입니다. 천막이었습니다. 야외에 접이식 의자를 놓고 그늘막을 친 자리였습니다. 코어 야드 옆이었습니다. 오카베가 잠깐 그쪽을 봤습니다. 실내는 없습니까? 심사장이 실내입니다. 들어가서 기다리면 안 됩니까? 순서가 되면 부르겠습니다. 오카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천막 아래 접이식 의자에 앉는 걸 저는 창문으로 봤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지 않았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부채질을 해주려고 하니까 손을 저었습니다. 심사위원은 3명이었습니다. 가운데가 서동철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올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뒤에 있던 다른 참관인들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가 절뚝이면서 들어와서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30년 전 학회장에서 입었던 그 양복 같았습니다. 어깨가 컸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해머를 놓았습니다. 손잡이가 다 다른 그 해머를요. 한 심사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좀... 서동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 자격증입니다. 그 말에 심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호주 회사가 들어왔다 나갔고 유럽 회사가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서동철은 서류를 직접 넘겨봤습니다. 한 장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넘겼습니다. 질문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하는 질문도 짧았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와보신 분 계십니까? 이 질문을 모든 회사한테 했습니다. 호주 회사 2곳은 왔다고 했습니다. 유럽 회사 중 한 곳은 안 왔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는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회사 담당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달에 왔습니다. 능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몇 시간 걸리셨습니까? 3시간쯤 걸렸습니다. 서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그 회사는 적격이 나왔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 7번째를 불렀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고 밖을 향해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카베가 들어왔습니다. 7시간을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셔츠 등판이 젖어 있었습니다. 양복 상의는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한번 크게 떠졌습니다. 알아본 겁니다. 오카베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서동철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청서 제출하셨죠? 예, 확인하겠습니다. 서동철이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넘겼습니다. 선풍기 도는 소리하고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났습니다. 오카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위원장님, 서동철이 서류에서 눈을 안 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 컨소시엄은 이 지역 리튬 광상에 대해서 30년 동안 자료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세계에서 저희만큼 이 지역을 오래 본 곳이 없습니다. 서동철이 그때 처음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축적하셨습니까? 오카베가 잠깐 멈췄습니다. 지질 자료입니다. 몇 번 와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수행원분들은요? 오카베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서동철이 다시 서류로 눈을 내렸습니다. 그가 마지막 장까지 넘겼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부적격입니다. 오카베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적격입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안 적습니다. 규정상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때 저도 못 들었습니다. 심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카베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사적인 감정으로 하시는 겁니다. 앉으십시오. 이건 국제 분쟁으로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서동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시간이 아깝습니다. 저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압니다. 30년 전 도쿄 학회장에서 마이크를 든 사람이 단상에 서 있는 사람한테 했던 말입니다. 오카베도 알아들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가 앉았습니다. 서동철이 안주머니에서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여러 번 접힌 종이였습니다. 그가 그걸 책상 위에 놓고 폈습니다. 접힌 자국이 격자처럼 나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랬습니다. 손으로 그린 등고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갈색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룩을 봤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엎은 커피 자국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제 팔꿈치가 만든 자국이었습니다. 서동철이 그 종이를 손바닥으로 한번 눌러서 폈습니다. 이 종이가 30년 전에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오카베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다시 꺼냈습니다. 사람들 다 나가고 나서요. 그가 종이 오른쪽 여백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숫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좌표가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판 자리하고 1.2kg 차이 납니다. 장비 없이 걸어서 잰 겁니다. 저는 이게 잘 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카베가 그 종이를 봤습니다. 서동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그날 이후로 이 종이를 안 버렸습니다. 그쪽이 버린 걸 제가 주워서 30년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가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카베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한 말은 학술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서동철이 그를 봤습니다. 쓰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폐석이라고도 하셨고요. 용어입니다. 압니다. 저도 그 용어를 씁니다. 서동철이 책상 위에 있던 해머를 손에 쥐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산에서 30년 석탄을 캤습니다. 석탄 아닌 건 다 밖에다 쌓았습니다. 그걸 저희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부르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가 해머를 내려놨습니다. 나무가 책상에 닿는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저희는 그걸 파본 사람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본부장님은 파본 적이 없으시죠? 오카베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서동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파본 사람이 압니다. 그리고 서류를 오카베 쪽으로 밀어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오카베가 나갈 때 저는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안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3개 닫혔습니다. 컨테이너 벽이 한번 울렸습니다. 30년 전에 그 방에서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이 8번째였습니다. 그쪽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료가 두꺼웠고
담당자가 현장에 3번 왔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넉 달 전에 지분 40%를 헐값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동철이 그 기록을 짚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부르신 금액이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왜 그 값을 부르셨습니까? 당시에는 국제인증기관 판정이 부적격이었습니다. 판정이 부적격이면 땅이 달라집니까? 담당자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값만 달랐습니다. 그쪽 담당자가 나가면서 통역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본사에서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한상우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청은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서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군요. 그 뒤로 몇 달 사이에 일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넉 달 전에 서명을 끝냈으니 그대로 갔습니다. 유럽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중 한 곳을 직접 갔습니다. 실사 보고서를 마무리하려면 수요처를 봐야 했으니까요. 폴란드였습니다. 브로츠와프 근처에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원료 조달 총괄이 저를 맞았습니다. 마레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였고 손이 컸습니다. 예전에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가관님,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문안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원산지 조항이요. 원래는 공급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받는다고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마레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광고에서 나온 것으로 한정한다고 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 묶이는 겁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넣으십니까? 마레크가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마당에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해 동안 다른 데서 받아봤습니다. 품위가 계속 달랐습니다. 배터리는 원료 품위가 흔들리면 라인이 흔들립니다. 한국 쪽은 다릅니까? 이번에 받은 시료가 12번인데 12번이 다 같았습니다. 12번이면 적습니다. 적습니다. 하지만 12번이 다 같은 건 저희가 처음 봤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평가관님, 그건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 자리를 정확히 알고 판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왔고 칠레에서도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쪽은 정면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자기들 광석을 한국에서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칠레 쪽은 반대로 자기들 광구에 한국 조사팀을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칠레는 세계에서 리튬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나라가 한국 조사팀을 부른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카베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사다가 굽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가마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마솥이 어디를 팔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오카베는 그 애가 가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봤습니다. 회의장이 넓었고 앞쪽에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오카베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주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번 건에 저희 회사가 쓴 돈이 얼마입니까? 준비 비용 말씀이십니까? 전부 다요. 오카베가 서류를 받습니다. 집계 중입니다. 집계가 안 됩니까? 컨소시엄 구성에 들어간 비용은 저희 단독 집행이 아니라서요. 그 주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걸 여쭙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그 광고를 놓친 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때문입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카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무진의 현지 정보 수집이 부족했습니다. 부하 탓이었습니다. 주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사람 앉으라고 하신 게 본부장님 맞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오카베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사과를 안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무진의 현지 정보 수집이 부족했습니다. 부하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심사 과정에 비전문가가 위원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 발언이 나가고 나서 한국 쪽에서 아무 대응도 안 했습니다. 대신 폴란드 공장이 계약 문안을 확정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같은 주에요.
이시자키 과장은 국회에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해당 표현은 민간 기업의 판단이었습니다. 정부는 관여한 바 없습니다. 30년 동안 그 표현을 행정용어로 바꿔서 문서에 넣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같이 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경위서입니다. 그 보고서를 누가 발주했는지, 추정 회수 가능품이라는 칸을 왜 만들었는지,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전부 적었습니다. 예산 분담금 이야기도 적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나간 문서였으니 제 이름으로 거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35년 동안 제 서명이 들어간 판정서가 400장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한 장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나머지 399장이 살아남습니다. 퇴직금은 안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충청북도에 갔습니다. 현장 사무소에 갔더니 서동철이 없었습니다. 서지민이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2시간 걸렸습니다. 처음 올라갔을 때보다 30분 더 걸렸습니다. 능선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위 옆에 앉아서 노트에 뭘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 종이에 커피를 엎었습니다. 서동철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압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가관님이 저를 못 알아보셨으니까요. 제가 사과를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사과받을 생각으로 그거 주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우셨습니까? 서동철이 산 아래를 봤습니다. 능선 아래로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거 다시 그리려면 반년 걸립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에서 뭐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노트를 다시 폈습니다. 평가관님. 예, 여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능선 너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물맛이 같습니다. 저는 그 산을 봤습니다. 그건 정량 분석이 아닙니다. 서동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적어두는 겁니다. 그가 노트에 뭘 적었습니다. 연필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걸 봤습니다. 숫자였습니다. 좌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짧게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땅은 죄가 없다. 지금까지 국제광물 매장량 인증기관 수석평가관 그레이엄 홀트가 충청북도의 한 산에서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남이 안 알아주는 일을 묵묵히 해오신 분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널리 나눠 주십시오. 버려진 것의 값은 버린 사람이 아니라 파본 사람이 압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